아, 참. 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저리네. 글쎄,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1월 어느 날 서울 강남구의 한 장례식장이었어. 검은 옷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지. 고 박정훈 씨의 빈소 앞에는 국화꽃과 조이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향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 빈소 한가운데 영정사진 아래 상주 자리에는 70살을 넘긴 박정훈 씨의 아내 김영숙 여사가 홀로 앉아 있었어. 그녀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지.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어. 상주분은 어디 계세요? 조문객 중 한 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어. 보통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자녀들이 상주로서 조문을 받는 게 관례잖아. 그런데 이 빈소에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 아들분이랑 며느리분은요? 글쎄요, 해외에 계신다던데요.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 김영숙 여사의 귀에도 그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을 맞이할 뿐이었지.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다니. 아니, 들었어요. 태국으로 가족여행 갔다던데. 어머,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도 아들이지. 어떻게 아버지 장례를 어머니 혼자 치르게 해? 친척들의 비난 섞인 속삭임들이 장례식장 구석구석에서 들려왔어. 김영숙 여사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 그저 묵묵히 혼자서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 며느리 최민지와 아들 박준호는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를 철저히 무시해왔어. 명절에는 짧게 들렀다가 금방 자리를 떴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연락조차 없었지. 특히 며느리 최민지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날로 오만해졌어. 어머니, 요즘은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은 안 통해요. 며느리가 시댁 눈치 보며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며느리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영숙 여사는 가슴 한구석이 쓰려왔어. 자신이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은 어느새 아내의 말만 듣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 엄마, 민지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아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김영숙 여사는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하지만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옛날식 효도가 아니었어. 그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이었지.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지자 친척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영숙 씨, 진짜 불쌍하네. 남편 장례식을 혼자 치르다니. 그러게요. 아들이 하나뿐인데 그 아들마저 이렇게 불효를 하면 며느리가 완전히 집안을 장악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경우 많잖아요. 김영숙 여사는 친척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 그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지.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영정 속 남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을 걱정했어. 영수가 애들 잘 부탁해. 내가 못 본 손주들 얼굴이라도 많이 봐. 남편의 마지막 말이 김영숙 여사의 귀에 맴돌았어. 하지만 그 손주들은 지금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지 않고 태국의 어느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지. 밤이 되자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어. 친척 몇 명이 남아 김영숙 여사와 함께 밤을 새웠어. 그들은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지만 김영숙 여사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어. 그날 밤 홀로 남은 김영숙 여사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 조문객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는 꾹 참았던 눈물이 밤의 정적 속에서 터져나왔지.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지. 김영숙 여사는 그날 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어.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 김영숙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던 30평 아파트로 돌아와 홀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 집안 곳곳에는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 거실 소파에 놓인 독서용 안경,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 침실 옷장에 걸린 양복들. 김영숙 여사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지난 5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어.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아들을 낳고 키우며 보낸 바쁜 시간들, 그리고 노년을 함께 맞이했던 평화로운 나날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김영숙 여사의 휴대폰에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어. 며느리 최민지로부터였지. 어머님, 저희 무사히 돌아왔어요. 너무 걱정하셨죠?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며칠 더 있다가 왔어요. 장례식은 잘 치르셨죠? 메시지를 읽는 김영숙 여사의 손이 떨렸어. 걱정이라니. 자신이 남편의 장례식을 혼자 치르는 동안 그들은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벼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 며느리가 올린 SNS 게시물을 본 김영숙 여사는 말문이 막혔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 리조트에서 웃고 있는 손주들의 모습, 그리고 화려한 태국 음식들. 게시물에는 해시태그가 가득했어. 가족여행, 태국여행, 푸켓 힐링, 행복한 우리 가족.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친한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댓글이었어. 그 댓글은 공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었지. 시아버지 장례 시어머니가 알아서 잘하셨겠지 뭐.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 없어? 김영숙 여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어. 명백한 무시이자 모욕이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구나. 김영숙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지.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에게 호통을 쳤을까? 아니면 남편도 어쩔 수 없었을까? 며칠 후 아들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 엄마, 장례식 수고 많으셨어요? 미안해요. 저희가 예약해놨던 여행이라.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변명하는 어조가 더 짙었어. 김영숙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 그래? 잘 다녀왔니? 네. 애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희 아버지 장례식보다 가족여행이 더 중요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너희 잘 쉬어라. 김영숙 여사는 전화를 끊어버렸어. 아들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나를 지켜야 해. 김영숙 여사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어. 먼지가 쌓인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보관해온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꺼내들었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연동 지상 15층 건물 등기 권리증에 적힌 주소를 읽으며 김영숙 여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 이것은 그녀만의 비밀이었어. 남편도 몰랐고 아들도 몰랐고 며느리는 당연히 알 리 없었지. 30년 전 김영숙 여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강남의 허름한 2층 건물을 매입했어. 당시에는 주변이 온통 논밭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지. 하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어. 이곳은 반드시 발전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어.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건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 김영숙 여사는 건물을 재건축하고 철저히 관리하며 임대 수익을 올렸어. 모든 수익은 다시 건물에 재투자했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 건물은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알짜 빌딩이 되어 있었어.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남편은 평생 성실한 회사원이었지만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었어. 만약 알았더라면 반대했을 거야. 그래서 김영숙 여사는 조용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해왔어. 건물 관리는 믿을 만한 관리인에게 맡겼고 자신은 평범한 주부로 살았지. 30평 아파트에 살면서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누구도 그녀가 100억 빌딩의 주인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 이제 이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 같구나. 김영숙 여사는 등기 권리증을 가슴에 꼭 안았어. 이것은 그녀의 노후 대비이자 마지막 보험이었지. 그리고 이제 그녀를 무시하고 모욕한 며느리와 아들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줄 무기가 될 것이었어.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 최민지가 시댁을 방문했어. 아들 박준호는 회사 일이 있다며 함께 오지 않았지.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코트를 입고 나타났어. 어머니 계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 30평 아파트의 낡은 인테리어, 오래된 가구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 며느리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지. 언니. 김영숙 여사는 부엌에서 나와 며느리를 맞이했어.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지.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집이 너무 썰렁하네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는 건 어때요? 며느리의 말에는 배려가 아닌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 김영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어. 앉아라. 차라도 한잔 하자. 아니요, 괜찮아요. 저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걸터 앉으며 본론을 꺼냈어. 어머니,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해서 왔어요. 돈? 네. 큰애가 이번에 미국 캠프에 가게 됐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요. 그리고 작은 애도 영어 유치원 등록금이. 어머니 생활비 좀 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태도는 당당했어. 마치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 말했지. 김영숙 여사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 민지야,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왔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제대로 하지 않지. 그런데 돈은 달라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 평소 순한 양처럼 보이던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댁 눈치 보면서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며느리가 시댁 눈치 볼 필요 없지. 하지만 그럼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 볼 필요 없는 거 아니니?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민지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너희한테 무시당하면서까지 돈을 줄 생각은 없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어. 태국 여행 잘 다녀왔지. SNS에 올린 사진들 잘 봤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시어머니가 자신의 SNS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 그건 괜찮아. 너희가 가족여행 가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아. 하지만 시아버지 장례식 날에 그것도 나 혼자 치르게 하고. 어머니, 그건 예약이 이미 되어 있어서. 됐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구나. 김영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라갔지. 김영숙 여사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어. 민지야, 너는 나를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예, 아니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해봐. 너는 나를 의지할 데 없는 늙은이, 나중에 너희가 부양해야 할 짐으로 생각하고 있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신 지금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들이 모셔야 할 부담이라고 여겼어. 김영숙 여사는 서류 가방에서 등기 권리증을 꺼내 며느리 앞에 내밀었어. 이게 뭔지 아니? 며느리는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 그리고 곧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 이게 어머니 명의예요. 강남의 15층 빌딩이요? 그래, 이게 진짜예요? 어머니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어. 김영숙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 30년 전에 샀지. 2층짜리 허름한 건물이었어.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어. 그리고 30년 동안 철저히 관리하면서 키웠지. 시아버지는 아셨어요? 아니, 남편도 몰랐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 며느리는 서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읽었어. 시세를 대략 계산해보니 이 건물은 최소 100억 원은 되는 것 같았어. 아니, 위치를 보니 그 이상일 수도 있었지. 어머니, 그럼 이 건물은... 며느리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 처음에 놀라움에서 이제는 계산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지. 김영숙 여사는 그 변화를 정확히 읽어냈어.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이 건물이 결국 너희 아들 거, 그러니까 결국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 김영숙 여사는 등기권리증을 도로 빼앗아 서류 가방에 넣었어. 민지야, 이 건물은 내 거야. 내가 내 돈으로 샀고 내가 관리해왔어. 그리고 이 건물을 누구한테 줄지는 나의 결정이야.
하지만 어머니, 준호는 어머니의 외아들이잖아요. 그래, 준호는 내 아들이지. 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린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줄 이유는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지금 와서 정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효도할게요.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그 변화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저 재산 때문에 갑자기 굽실거리는 것뿐이었지. 민지야, 오늘은 돌아가라. 그리고 준호한테 잘 말해. 어머니가 생각보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 문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돌아보았어. 어머니,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 며느리가 나간 후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지. 며느리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당황으로 떨리고 있었어. 여보, 당장 집에 와야 해. 무슨 일이야? 나 아직 회사에 있는데. 회사는 나중에 가고 지금 당장 와. 큰일 났어. 박준호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회사를 급히 나와 집으로 향했어.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앉아봐. 너 진짜 놀랄 거야. 며느리 최민지는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오늘 있었던 일을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했어. 시어머니가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30년 전부터 비밀로 해왔다는 것까지. 박준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그게 말이 돼. 우리 엄마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 아버지도 모르셨다고.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근데 등기권리증을 직접 봤어. 진짜야? 하지만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런 돈이 있었겠어. 아버지 월급으로 생활하시던 분인데 그게 어머니가 옛날에 식당 하셨잖아. 그때 모은 돈으로 건물을 사셨대. 그리고 30년 동안 비밀로 하고 키우신 거야. 박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 자신이 알던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어. 검소하고 조용하고 평범한 주부. 그런 어머니가 100억 빌딩의 주인이었다니. 그럼 그 건물은 결국 나한테 상속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야. 며느리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오히려 자기를 무시한 우리한테는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 뭐?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 100억이라는 돈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어. 회사를 그만두고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아이들의 미래도 보장할 수 있는 돈이었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외아들인데 결국 나한테 올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어머니 표정이 진짜 심각하셨어. 우리가 장례식 때 안 간 거 완전히 서운해 하시더라. 박준호는 그제야 장례식 때 일이 떠올랐어. 사실 그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어. 하지만 아내가 이미 예약한 가족여행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자신은 아내의 의견을 따른 것뿐이었지. 그건 민지네가 여행 취소 안 한다고 했잖아. 내 탓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렸어야지. 부부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곧 그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것을 깨달았어. 일단 엄마한테 잘 보여야겠어. 박준호가 말했어.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 당연하지.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려야 해. 100억이야. 100억. 다음날 박준호 부부는 고급 한우 세트와 건강식품을 가득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 아이들도 데리고 왔지. 할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어.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김영숙 여사는 차갑게 그들을 맞이했어. 웬일이니? 바쁜 사람들이.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박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 며느리도 마지못해 그 옆에 무릎을 꿇었지.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인 큰 손자가 밝게 인사했어. 김영숙 여사의 표정이 잠시 풀어지는 것 같았어. 역시 손주들은 귀여웠지. 그래, 잘 왔다.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간 가족들은 어색하게 앉았어. 박준호는 가져온 선물들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 어머니,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김영숙 여사는 짧게 대답했어.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어머니, 어제는 제가 버릇없이 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그리고 장례식 때도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김영숙 여사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 며느리의 눈에는 유감보다는 계산이 더 많이 보였지. 민지야, 너는 지금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거니? 아니면 그 건물 때문에 그러는 거니?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한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 내가 그 건물 없었으면 너희가 이렇게 찾아왔겠니? 박준호가 급히 끼어들었어. 엄마,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 그럼 물어보자. 너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얼마나 자주 왔니? 명절 말고 평소에 나를 찾아온 적이 몇 번이나 되니?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 사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를 거의 찾아뵙지 않았어.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 김영숙 여사는 손주들을 바라보았어. 아이들아, 할머니가 사탕 줄게.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라. 아이들이 신나서 부엌으로 달려가자. 김영숙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어. 준호야, 민지야. 나는 너희가 갑자기 변한 척하는 게 보기 싫구나. 엄마, 100억짜리 건물 주인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너희는 나를 무시했어. 장례식에도 안 왔고 연락도 잘 안 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효자 효부 노릇을 하겠다고 며느리가 반박하려 했어.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그건 너무 심한 말씀. 그래? 그럼 내가 SNS에 올린 글은 뭐니? 시아버지 장례는 시어머니가 알아서 잘하셨겠지라고 쓴 거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그 글을 시어머니가 봤다는 사실을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지.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너희 마음은 잘 알겠어. 김영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 나는 거짓말을 금방 알아챈다. 엄마. 박준호가 다급히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김영숙 여사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나는 엄마의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이면 뭐하니? 효도도 안 하는데. 김영숙 여사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박준호 부부는 멍하니 서 있었어.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지. 한 달이 지났어. 박준호 부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갔어. 고급 식재료를 사다 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손주들을 데리고 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게 했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효자 효부의 모습이었어.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어.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에서 그들이 자신이 아닌 재산만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놓였어.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엄마, 그 건물 말인데요. 김영숙 여사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보았어. 건물이 엄마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회사에 부동산 관련 업무하는 팀이 있어요. 제가 그쪽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김영숙 여사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서 너는 그 건물 관리에 참여하고 싶은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 하시기 힘드실까봐. 준호야.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 나는 30년 동안 혼자서 그 건물을 관리해왔다. 내 도움 없이도 잘해왔어. 하지만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발을 들여놓고 싶은 거 아니니?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 사실 그의 속마음은 건물 관리에 참여해서 점점 어머니의 신뢰를 얻고 결국에는 건물을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었지. 며느리가 급히 끼어들었어.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지야, 너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를 찾아오니? 예, 저희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잖아요. 그래, 요즘은 그렇지. 그런데 내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 김영숙 여사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 너희는 지난 10년 동안 나를 제대로 찾아온 적이 손에 꼽아. 명절에도 형식적으로만 왔다가 금방 갔지.
전화도 내가 먼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 엄마,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효자, 효부 노릇을 하는 게 내 눈에는 연기로밖에 안 보인다. 김영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겠다. 그 건물은 내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나는 엄마의 유일한 자식이에요. 결국 그 건물은 저한테 오는 거 아닌가요? 박준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 김영숙 여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어. 그래,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 나를 10년 넘게 무시했어. 그런 아들에게 내가 왜 내 재산을 물려줘야 하니?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박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어. 너무한 건 너희야. 나한테 너무했어.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며느리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어. 어머니, 지금 저희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 이건 협박이 아니야. 이건 내 재산에 대한 내 권리야. 하지만 법적으로 준호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 유류분이라는 게 있지. 하지만 그건 내가 죽은 후의 이야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산은 온전히 내 것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어머니, 저희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하겠어요. 김영숙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 진심으로 나를 대해. 재산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로서 가족으로서 대해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너희는 연기를 하고 있어. 나는 그 차이를 알아. 김영숙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박준호 부부는 거실에 남아 서로를 바라보았어. 손주들은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있었지. 어떻게 하지? 며느리가 남편에게 물었어. 박준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어. 모르겠어. 엄마가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아. 100억이야. 100억. 그걸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 박준호도 마찬가지였지. 그들에게 100억은 평생 번다 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 그날 밤 김영숙 여사는 홀로 남편의 제사를 지냈어. 간소하게 차린 제사상 앞에 앉아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어. 여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 김영숙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 나는 아들이 진심으로 나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 이제 돈이 개입된 이상 순수한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김영숙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 그녀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로 결심했지. 어떻게 작성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 김영숙 여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 아들에게 30%, 자선단체에 70%로 해주세요. 30%요? 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최소한의 몫은 남겨야죠. 하지만 전부를 줄 수는 없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오는 길, 김영숙 여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이제 카드는 그녀의 손에 있었지.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든 그녀에게는 대응할 방법이 있었어. 며느리 최민지는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더욱 절박해졌어. 그녀는 혼자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 변호사님, 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젊은 여성 변호사는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 일단 시어머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재산은 온전히 시어머님의 것입니다. 시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외아들이에요.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네,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지는 좌절한 표정으로 법무법인을 나왔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에게 상담 내용을 전했어. 그럼 결국 엄마 마음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어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닫으셨어. 그럼 어떻게? 100억을 그냥 포기할 순 없잖아. 박준호의 목소리가 절박했어. 그는 이미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까지 세워놓았었지. 회사를 그만두고 강남에 더 큰 집을 사고 아이들을 해외 유학 보내고 꿈 같은 계획들이었어. 일단은 계속 어머니께 잘 보이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민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 어머니 주변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효자 효부라는 이미지를 심어놔야 해. 나중에 유언장 무효 소송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런 게 증거가 될 수 있어. 유언장 무효 소송. 응. 만약 어머니가 우리한테 불리한 유언장을 쓰시면 그게 정상적인 판단 아래 작성된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대.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효도했는지 증언받으면 도움이 될 거야. 박준호는 아내의 계획에 동의했어. 그들은 더욱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 다음 주부터 박준호 부부는 거의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갔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저녁에는 퇴근 후에 들러서 저녁을 함께 했어. 주말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지. 김영숙 여사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어. 겉으로는 모범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어. 어느 날 민지는 시어머니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 김영숙 여사의 오랜 친구들 3명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는 자리였지. 어머니 친구분들 오신대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민지는 정성껏 다과를 준비하고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 친구들은 감탄했어. 영수가 며느리가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잘해주네. 요즘 며느리들 중에 이렇게 시어머니 친구들까지 챙기는 경우가 드문데 축복받았어. 정말. 김영숙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민지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었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으려는 거구나. 민지는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에도 항상 동행했어. 의사 앞에서는 극진히 시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지. 선생님,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아, 며느님이 정말 효성스러우시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의사의 칭찬에도 민지는 겸손하게 웃었어. 당연한 걸요. 어머니께서 건강하셔야죠. 하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 민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어. 김영숙 여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한편 박준호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자신이 효자라는 이미지를 심기 시작했어. 요즘 매일 퇴근하고 어머니 집에 들러요. 혼자 계셔서 걱정되거든요. 와, 진짜 효자네.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당연한 거죠. 부모님 모시는 게. 박준호는 SNS에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어. 해시태그는 효도, 어머니 사랑, 가족이었지.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혔어. 준호야, 민지야. 너희가 요즘 나한테 잘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한다. 어머니. 하지만 나는 알아. 너희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박준호와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 엄마, 그게 무슨. 너희는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으려고 애쓰고 있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계획을 모두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지. 어머니, 오해해요. 저희는 진심으로. 됐어. 변명은 듣기 싫구나. 김영숙 여사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 이게 뭔지 아니? 뭔데요?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야. 내 재산의 30%는 너희에게, 70%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박준호가 벌떡 일어났어. 30%요. 나는 어머니의 외아들인데 겨우 30%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원래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했어.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건 너희야.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 너희는 나를 속이려고 했어. 진심이 아닌 효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만 심으려고 했지. 그게 진짜 효도니?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어머니, 그럼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에 드나요? 대체 뭘 원하세요? 진심을 원해. 하지만 너희한테서는 그걸 찾을 수 없을 것 같구나. 김영숙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박준호 부부는 거실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 이거 완전히 꼬였어. 박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어. 민지도 패닉 상태였어. 100억 중에 30%면 30억 정도. 그것도 세금 떼면 얼마 안 남아. 그나마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엄마가 언제든 유언장을 바꿀 수 있다잖아. 그날 밤 민지는 다시 법무법인을 찾기로 결심했어.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고 싶었지.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
김영숙 여사는 그날 밤 혼자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어. 요즘 건물 수익은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월 임대료 수익만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관리비 제하면 순수익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연간 8억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 연간 8억의 수익이면 그녀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어. 굳이 아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지. 그리고 혹시 제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 건물을 신탁하는 건 어떨까요? 신탁이요? 네. 제가 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도록 하는 거죠. 관리인은 전문가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 김영숙 여사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어. 그녀는 알고 있었어.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2달이 흘렀어. 박준호 부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찾아갔지만 관계는 더욱 경직되어 갔어.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했지만 서로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대화가 어색하고 형식적이었지. 김영숙 여사는 외로움을 느꼈어. 아들이 곁에 있어도 진짜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어. 그녀가 보는 것은 재산에 눈이 먼 남자일 뿐이었지. 어느 날 김영숙 여사는 남편의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가족 모임을 주선했어. 남편의 형, 남편의 누나,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20명 가까이 되는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 박준호 부부도 당연히 참석했지. 하지만 그들은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불편했어. 모두가 시아버지 장례식에 그들이 불참한 것을 알고 있었지. 준호야, 그때는 왜 장례식에 안 왔니? 큰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물었어. 박준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어. 그게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아버지 장례식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 다른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부모 장례식도 안 오다니 말이 돼.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어. 며느리 민지도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 그때 김영숙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영숙 여사에게 집중되었어. 사실 저는 강남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 건물이요? 네. 30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산 건물인데 지금은 꽤 가치가 올랐습니다. 얼마나요? 시세로 100억 정도 됩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김영숙 여사를 바라보았어. 100억이라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알 것 같았지. 큰아버지가 말했어. 영숙 씨, 그건 당연히 준호한테 물려줘야죠. 준호는 당신의 외아들이지 않소. 다른 친척들도 동의했어. 맞아요. 당연히 아들한테 가야죠.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준호는 제 아들이지만 저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지난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어. 박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 그래서 저는 제 재산의 7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30%만 준호에게 주려고 합니다. 영숙 씨, 큰아버지가 놀라서 소리쳤어. 그래도 그렇지 70%를 남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호는 당신 아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도하지 않는 아들에게 왜 제 재산을 다 줘야 합니까? 민지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어. 어머니, 이렇게 친척들 앞에서 저희를 망신 주시려고 이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김영숙 여사는 차분하게 며느리를 바라보았어. 망신, 아니야. 나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요즘 몇 달 동안 얼마나 어머니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래, 몇 달 동안은 애썼지. 하지만 그전 10년은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 김영숙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재산은 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영숙 씨, 준호에게 기회는 충분히. 하지만 준호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 어떤 사람들은 김영숙 여사의 결정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박준호가 잘못했다고 했지. 박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
엄마, 그럼 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엄마 마음에 드는 건데요? 몇 달 동안 매일 찾아뵙고 온갖 걸 다 해드렸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준호야.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 너는 진심으로 나를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찾아온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위해서였어. 그건 부정하지 마라.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법무사무소 찾아간 것도, 민지가 유류분 소송 준비하는 것도,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내가 늙었다고 바보가 된 건 아니야. 나도 나를 지킬 준비를 한다. 김영숙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 이건 신탁 계약서입니다. 저는 제 건물을 신탁에 넣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수익을 제가 받고 제가 죽은 후에는 제가 정한 조건에 따라 분배됩니다. 뭐라고요? 박준호가 비명을 질렀어. 그럼 제가 상속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신탁 조건에 따라서야 만약 내가 진정으로 나를 대한다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재산만 노린다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민지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법적으로도 준호한테는 유류분이 있어요. 유류분? 그래, 있지. 하지만 신탁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야.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김영숙 여사는 철저히 준비해왔어. 신탁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면 법적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었지. 이건 말도 안 돼요. 민지가 울부짖었어. 박준호도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어. 큰아버지가 김영숙 여사에게 다가갔어. 영숙 씨, 그래도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요? 준호도 반성하고 있지소. 반성이요? 김영숙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어. 준호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큰아버님,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김영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결정을 알려드리고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결정이 자발적인 것임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세요. 친척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어. 박준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 엄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 준호야.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내 재산 생각 안 하고도 나를 대할 수 있겠니?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 김영숙 여사의 말이 맞았지. 그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먼저 떠올랐어. 민지는 시어머니를 째려보며 말했어.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을 겁니다. 그래라. 김영숙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 부부가 나간 후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 그날 이후 박준호 부부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 김영숙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홀로 조용한 나날을 보냈어. 아들과 며느리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없었지. 전화도 문자도 방문도 없었어. 처음에는 홀가분함을 느꼈어. 가식적인 효도를 받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밀려왔어. 손주들의 목소리도 아들의 모습도 이제는 볼 수 없었지. 어느 날 밤 김영숙 여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 아들을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대답은 없었지. 김영숙 여사는 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지. 한편 박준호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분노했어. 어머니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머니 없는 삶이 얼마나 허전한지 깨닫기 시작했어. 아빠, 할머니는 언제 볼 수 있어요? 큰아들이 어느 날 물었어.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지. 아이들은 할머니를 그리워했고 왜 더 이상 할머니 집에 가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어느 날 저녁 박준호는 혼자 술을 마시며 회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 형, 나 어떡하지? 엄마한테 진짜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진심으로 사과해봐. 돈 생각 말고. 그게 가능할까 해봐야 알지. 내가 진짜 엄마를 그리워한다면 재산 상관없이 찾아가는 거야. 박준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
그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어. 100억이라는 돈에 집착했던 자신, 어머니를 재산의 주인으로만 봤던 자신, 진심으로 효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 다음날 박준호는 아내 민지에게 말했어. 나 엄마한테 가보려고. 뭐 지금 와서. 응.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재산은 상관없어.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당신 정신 나갔어. 100억을 포기하겠다고. 100억 받고 엄마를 잃는 것보다 엄마와 관계를 회복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 당신 혼자 그렇게 해. 나는 아직도 화나. 민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어. 하지만 박준호는 더 이상 아내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았어. 그날 오후 박준호는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갔어.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 고급 선물도 건강식품도 없었지. 그저 빈손으로 왔어.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 준호야, 엄마. 박준호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 6개월 동안 보지 못한 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어.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등은 더 굽어 있었지. 들어와라. 김영숙 여사는 아들을 거실로 들였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 엄마, 나 사과하러 왔어. 사과? 응.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어. 나는 진짜 나쁜 아들이었어.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 이번에는 진심이었지. 나는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았어. 재산의 주인으로만 봤어. 그게 얼마나 엄마를 아프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래. 아빠 장례식에 안 간 것도 지난 10년 동안 엄마를 무시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김영숙 여사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어. 그래서 지금 와서 사과하면 다 용서될 줄 알아? 아니,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어. 나는 그냥 엄마한테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 재산은 상관없어. 엄마가 어디에 쓰든 누구한테 주든 나는 이제 신경 안 쓸래. 진짜니? 응. 나는 그냥 엄마의 아들로 돌아가고 싶어. 엄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김영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아들의 말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지. 민지는 아직 화가 나 있어. 하지만 나는 엄마를 선택할래. 아내와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야. 알아. 하지만 나는 이제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무엇이 더 중요한지. 박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 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이번에는 진짜 잘할게. 재산 바라지 않고 그냥 아들로서 엄마를 모실게. 김영숙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얼마 만인가 이렇게 아들을 만진 것이. 일어나라, 준호야. 엄마, 나도 외로웠다. 김영숙 여사는 눈물을 흘렸어. 아들도 함께 울었지. 6개월 만에 모자는 다시 만났어. 그날 이후 박준호는 정말로 달라졌어. 그는 일주일에 2~3번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 그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추억을 회상했지. 손주들도 데리고 왔어. 할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했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1년이 지났어. 박준호는 꾸준히 어머니를 찾아갔고 진심으로 효도했어. 재산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지. 김영숙 여사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 어느 날 김영숙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아들에게 70%, 자선단체에 30%로 바꿔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 비율을 바꾸시는 건가요? 네, 아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대해줍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나오면서 김영숙 여사는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녀는 남편의 묘지를 찾았어.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묘비 앞에 앉아 김영숙 여사는 남편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 돈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은 진짜 효자가 됐어요. 바람이 불어왔어.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 여보, 이제 더는 당하지 않아요. 나도 나를 지킬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가르쳐줬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김영숙 여사는 일어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햇살이 따뜻했어. 장례식장의 서러움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김영숙 여사가 당당한 숨겨진 주인으로 자리 잡는 순간으로 마무리되었어. 아, 우리 어르신들, 가족이란 게 참 소중하지.
돈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라는 걸 이 이야기처럼 늦게라도 깨닫고 따뜻하게 살아가세요. 건강 챙기시고 주변 사람들 아끼며 사시길 바랄게요.